좋은 얘기들이 나와서. 별로 좋은 얘기 아니죠. 맹인 이러고 있는데 누가 동전 딴거랑 그럼 가만히 있다가 눈 떠. 저 지폐가 딱 떨어지면 싹 집어넣잖아요. 그게 돈이 없어 보여야 이게 그게 뭐였지? 돈을 많이 받으니까 계속 이렇게 쓸어 담더라고. 그거 알아요? 이거 우리나라 각설이 그 공연 문화가 있는 거 알아요? 나 유튜브 보다가 우연히 보고 재밌게 봤는데 걔네들은 정말 각 장터 우리 동 시골 같은 데나 지방자치단체 무슨 뭐 공연 뭐 하면은 항상 무슨 뭐 품바 각설이 그런 코너가 있어. 이건 야, 사람 없어 보이게 왜 시끄럽게 막 이런 거 하냐 막 이렇게 했더니 보니까 그런 사람들 공연만 쫓아다니면서 보는 또 팬들도 있고. 맞아요. 아 그래요? 근데 난 되게 그 문화가 되게 웃겼던 게 음담패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음담패설도 팬이 하고 있는 게 좋잖아요. 하는 게 웃기네. 은담패설도 하고 공연도 하지 노래를 잘하지도 않아. 노래 막 하면서 막 하는데 거기 문화가 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노래하면서 돈을 거두면서 다니고 난 또 되게 굉장히 웃겼던 게 그 계통에 말하자면 오래된 어떤 좀 그 연주 공연하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 무슨 몇 주년 기념 이제 뭐 연말 공연 같은 걸 어디 빌려서 하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거기서 공연하고 막 이러는데 초대 가수가 또 와서 각설이의 또 유명한 여자 가수가 와서 초대 가수 와서 노래를 하니까 사람들이 10,000원씩을 들고 줄을 서. 맞아요. 줄을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면서 여기에 주머니에 맞아요. 넣고 막 이렇게 손에 막 노래하면서 야, 굉장히 독특한 문화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봤을 때 굉장히 뭐라 그러지? 천박하다는 느낌도 받지만 굉장히 독특한 문화. 그래서 그리고 난 더 놀랬던 게 아이가 누가 와가지고 그 우르르 앉아있는데 어떤 아이가 왔더라고. 아이가 와서 아이가 이제 너 가서 너 노래 좀 해봐라.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 애기가 노래를 하는데 깡통을 주고 애기가 깡통에다 또 누가 돈 들고 있으면 가서 돈 받고 야 이거 아이한테 이거를 시키는 것도 굉장히 그 유교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걸 또 재밌게 또 막 하는 거 보면서 난 갑자기 어떤 게 떠올랐냐면 우리 그 세뱃돈 난 어릴 적에 난 세배하고 돈 받는 게 굉장히 좀 천박하다는 느낌이 어릴 적에 진 적이 있었거든요.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게. 근데 야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것 이외에 어떤 그 상업적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그런 그 현실을 되게 인정하고 그런 그 문화가 연면이 내려오는 그런 게 있기도 하겠구나. 그래서 아무튼 그거 보면서 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거의 직업화돼서 나는 뮌헨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뮌헨에는 그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이 시험이 엄격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프로페셔널 한 플러스 알파. 그래서 뭐 그랜드 피아노도 갖다 놓고 막 삼중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있잖아요. 마임 같은 거 하는 것도 그냥 일반 이런 극장에서 보는 수준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도시마다 그게 조금씩 달라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마임 위주고 뮌헨 같은 경우는 음악 위주고 이렇게 달라요. 베를린은 뭐 이렇게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아까 얘기했던 예전에는 굉장히 그걸 보는 멋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가족 단위의 이상한 형태가 결부가 돼가지고 그 집시들 몰려다니는 데는 그래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한 5, 6년 전부터 그게 좀 심화가 됐고 그게 또 그 체코의 그 다리 있잖아. 무슨 다리? 골드. 저 뭔지 알 거. 알지. 그 다리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는 그냥 거지들이 이러고 있거든요. 개 옆에 있고. 근데 그게 시간마다 바톤 터치해. 그 자리를.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그게 그냥 직업이더라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가 결국 여기도 나온 얘기인데 자기의 기여에 대한 사회에 대가를 기여에 받는 대한 거야. 대가를 우리는 경제 외적인 거를 그 가치 있는 걸로 그 유교적 이분들 화장실 가야겠다. 끊어 빨리 끊어. 이거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해요. 어차피 저 끄고 하면 저 끄면 꼭 항상 좋은 얘기 나오더라고. 이제 껐으니까 얘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아니 그거 굉장히 많아요. 난 그래서 민원이 좋아. 민원 어떤 때는 정말 저런 거는 그냥 영구 보존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것들도 있어. 아까운 것들도. 저도 각설이 그거 보고 약간 충격받아서 어머 이런 게 대한민국에 다 있어 하고 신기하잖아. 그것도 짱수들도 막 네. 이렇게 하는 그 것도 퍼포먼스 공연이 재밌기도 한데 그 각설이는 정말 음담패서 너무 보는 사람 민망한 지금 정도로. 근데 아저씨들 또 좋아하더라고요. 가서 침 흘리면서 나도 좋아해 나도. 가서 외국인들 돈 보면서 그렇지. 거기가 웬만한 공연보다 돈 많이 나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다 10,000원짜리. 지금 이제 아까 나오던 그 한국 사람 만들기에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남녀 고려 시대에는 남녀가 겨울에 가서 같이 목욕을 했대요. 서구적이네요. 근데 고려? 고려 시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구적인 유교 때문에 것보다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유교가 남녀 구분을 하고 남녀 칠색동성. 예, 그러면서 남자 중심으로 문화를 아. 바꿔놔서 그런 거지. 고려 시대에는 남녀 혼욕 물론 뻘거벗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속옷을 입고서 했지만 이 문화가 일본에는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본은 혼탕 하는 그러니까 게. 유교가 죽어야 나라 어. 산다는 말 맞긴 해. 그래서 일본이 그 백제 시대 그 이전부터 넘어간 그 이쪽 우리 한민족 그 풍습이 거기 지배계급 사이에서 유지돼 왔다라는 게 그 증명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까지는 이 땅이 그렇게 뭐 잘라가지고 여자가 오히려 더 셌다니까. 그래서 이혼도 아주 그 빈번하게 이루어졌대요. 왜냐하면 여자 집에 남자가 들어가서 하니까 여자가 너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열애는 고려식으로 시집을 그러니까 시집 가는 게 아니지. 시집 가는 거는 여자가 가는 거. 열애는 고려식으로 결혼을 시키고 그건 장가 오는 거. 조선식으로 결혼을 시키고 그럼 난 다 데리고 살 수 있는 거네? 반대가 되면 하나도 없어. 에이씨. 열애는 장가를 오라 그러면 돼. 장가를 오라고. 아니 그러니까 장가라는 열애는 게- 고려식이면은 언니 같이 살고 남자- 싶으세요? 네. 자유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네. 나 대가족 좋아해요. 왜? 근데 요즘 애들 중에 그런 애들 많지 않을 텐데. 이제 저 현애랑 열애가 따라가면 가는 거지. 그렇지. 그걸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저기 뭐지 사회에서 권력을 못 휘두르니까 가정에서라도 이것들이 그러면은 유지되기가 힘들지. 어떻게 알아? 또 나름의 어떤 방정식으로 내가 또 딱 지배하고 살런지.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요새 부모가 우리 집 친구들은 근데 돈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생활이 되면 생활이 이어지면. 아니 안 돼. 아니 근데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자유주의자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는 그대로 봐주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 기준에 따라 이 사람 이렇고 저렇고 자꾸 평가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저 사람 저러네, 독특하네, 재밌네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러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유튜버들 중에 특히 여자- 지식의 칼 제가 좀 자유주의자 같죠? 지식의 칼? 근데 제가 꿈꾸는 진정한 자유주의자는 정말 관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너무 다들 날카로워. 너무 다들 여유가 없고 너무 다들 이렇게 팽배했어. 뭔가에 어떤 아니 오줌도 안 말해요 이분들? 참는 거지. 아니 화장실 가기가 너무 귀찮아서 여자 밑으로 화장실 내려가야 되잖아. 내려가. 여기 저 문 열면 되는데. 얼마 전에 인원고 학생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저하고 운영이 언니가 같이 거기 잠깐 들렸었잖아요. 지난 월요일에. 근데 그 집회를 하는 학생들이 텐트를 치고 바로 옆에서 그 구제 땡 울리는 거를 4명이 울렸어요. 그 4명 울리니까 좀 크긴 했지. 근데 그 집회원 어르신들이 가서 좋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건너편 계단에 쭉 앉으셔가지고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요새 저하고- 근데 저하고 운영 언니가 그게 시끄러워서가 아니고요.
구세군이 네. 지금 좌파의 그 선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세군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구세군 자체를. 그래가지고 막 시끄러운 건 소리를 문제가 지르는데 아니야. 행인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게 우파들이 좀 집회를 점잖게 잘한다 이러면 구세군이 왜 뭐 어떤 면에서 구세군 사관학교가 네. 아, 지금 그 그게 좌파- 무슨 학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구세군 사관학교라고 그 신학교가 있어요. 구세군은 그렇구나. 군의 형태를 가진 저기 종교 근데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좌파적인 뭘 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왜요? 뭐 어떤 네. 걸 했길래요? 이렇게 보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저기 뭐죠 그 성공의 신학교처럼 네, 성공회. 구세군 사관학교가 그 좌파의 중심이에요. 성공에는 아예 그런 계파가 좌익적인 계파가 있긴 하던데. 거기는 해방 아니 지금 신앙이잖아요, 성공의 신학교 거의. 저기 총장부터 해가지고 교수진이 옛날에 저 누구죠 처음처럼 쓴 사람 그 신영복 그 사람도 그렇고 대부분의 좌파 그 사상가들이 얘네들이 물어봐야겠다. 대부분 다 성공의 목사님한테. 근데 나는 구세군이란 조직 자체가 굉장히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뭐 서로 돕고 종교를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 왜 개념은 좋죠. 도와주고 뭐 어려운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모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 개념은 좋은데 그 속에서 얘네들이 취하는 지금 정치적 스탠스가 좌파적으로 많이 나섰어요. 여러 가지 그 내가 많이 그 이름들을 봤거든. 그런데 나는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 그 구세군 깡통 비어 있다고 자기가 뭐 2시간을 봤는데 아무도 우리 이 광수 형님도 그 몇 번 올렸잖아요. 지금 구세군도 그렇고 헌혈도 음.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이 그 뭐 자발적으로 뭐 하는 거 싹 사라져 버렸어. 나조차도 옛날에 헌혈하던 거 안 하니까. 그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왜 내가 끼어 그런 거지? 뭐. 그 신발 킬이죠? 몰라요? 킬에서 산 거 아니에요? 바닥 떠 있네 바닥에. 봐봐, 킬것 같아. 아 그러네? 어디서 샀어요? 킬 매장 아, 난- 샀어요? 난 몰라요. 뭐 동대문 갔다가 구세군이에요. 매장이 보기 구세군 사관학교. 되게 편해. 유명한데 이게. 네. 그 저기 있어요. 동대문에 뭐 저기 팔길래 아니 그냥 매장 관악산 매장 아닌 것 같은데 저쪽에. 이렇게 길거리 같은데 이렇게 그래요? 이미 정부청사에 있는 있나? 쪽에. DDP 그 안에 이렇게 쌓아놓고 하는데 신발 편해 보이길래 사서 왔는데 편해요. 네, 지금 몇 년째 신는데 괜찮아요? 네. 나와요? 등산화도 조나단님이 아, 목사예요. 유명한 건가 보죠? 아니 전- 그냥 신학교 전공한 석사를 한 거죠. 졸업했나? 자 이제 7장 해볼까요? 7장 우리 로샤님 7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 혹시 뭐 있으세요? 집장에서 저는 사실 어려워요. 이해 안 되는 이렇게 말이 막 꼬이기도 하고. 여기가 좀 그 번역이 좀 네. 이상하게 된데 조금 그리고 나오기 시작해요. 이분이 서술하는 특징이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개입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얘기를 하면서 또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맥락이 딱딱 안 끊길 때가 또 있는데 저는 이해 안 된 거 144쪽에 네. 페이지 수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144쪽에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그러나 돈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구두쇠와 같은 병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순수한 경제적 목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순수한 경제적 목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켜진 거 아니에요? 순수한 경제적 이거 목적이란 확인해요. 켜졌는지 꺼졌는지. 몇 번 했던 지금 얘기인데 켜져 있는데. 아 이거 켜진 거야? 켜진 거 맞아요? 아니 아까 끈 거 아니야? 옆에 보면 살짝 빛이 켜져 있어요. 안 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치적인 거랑 경제적인 거를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순수한 정치적인 것도 정치적인 그 행동이 그 정치라는 게 사람이 어울려 사는 거를 그 저기 정리해 가지고 그 불편함 없게 만들어주는 게 그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그게 정치적인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에도 경제적인 게 들어가잖아요. 정치적으로 이 지역에 뭐 발전을 시키다 보면은 여기는 경제적으로 부가 집중이 되고 다른 쪽이 오히려 소외되고 그다음에 거꾸로 경제적인 목적만으로 그래서 경제는 통제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경제가 원래 아니 계획주의가 경제 통제하지 않는다고 그랬던 건데 순수한 경제적인 게 아니라는 게 정치적인 게 섞인 거랑 마찬가지로 반 돌려보면은 경제적인 것만 들 수 없고 그게 정치적인 영향이 같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주의를 얘기할 때 경제적인 분에서 하지 말라, 통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통제하는 행위는 어찌 보면 또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통제하려고 하는 행위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구분하라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문맥은 뭐냐면 구두쇠처럼 돈만 벌려고 하는 돈만을 추구하는 그 경제적 동기, 예. 돈만 버는 거. 돈 지폐를 벌려고 하는 그런 순수하게 경제적인 어떤 목적만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 그런 동기만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위에 보면 구두쇠 같은 사람들은 돈만 아무 생각 없이 돈 버는 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문맥은 그거예요. 돈 버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네, 그런 건 돈만을 존재하지 바라보는 않는다. 우리 이 얘기 무슨 많이 나왔는데 그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걸 추구하는 것일 뿐이지 돈 자체만을 추구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 여기 나왔죠. 그 얘기예요. 그러고 뒤 파트 얘기를 이미 많이 했다 우리 앞에서. 또 뭐 이해 안 됐던 부분 또 있어요? 궁금하거나. 요것도 조금 얘기를 풀어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46쪽에 로자님이랑 내 거가 같은 거 복수가 같아. 돼. 딱 맞아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시장 경제, 중간 달러, 자유로운 경제에서만 상당히 정당화된다.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소득과 모든 소유물들을 처분할 수 있는 한 경제적 손실은 항상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었던 욕구들 중에서 가장 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것을 박탈한 것이 너무 길잖아 한마디가. 아 이거 예, 정신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내가 그냥 시장 사회 지금 우리 사회를 놓고 봤을 때 이제 경제적 손실이라는 거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뭘 살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 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만 내가 뭔가를 할 때 난 잔업 안 하고 이 시간에 뭔가를 할 거야 할 때는 어떻게든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내가 A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A도 하고 싶고 B도 하고 싶고 C도 하고 싶는데 A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 포기해야 되는 B와 그렇죠. C에 예. 대해서 얘기를 하는 예, 건가요?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을 살 때는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간을 딴 거에 할애를 한다든가 어떻게든지 무언가 행동할 때는 경제적 손실 새 나가는 거를 기회비용이라고. 기회비용.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확한 표현이네. 기회비용이라는 게 감수하고 한다는 건데 나는 근데 자동차 난 이번에 나온 테슬라 그 좀 사고 싶어 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1억이나 주고 그 돈을 차라리 그 돈을 차라리 좀 집을 좀 좋은 걸 산다든가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니면 그게 자동차가 뭐 필요하냐 지금 택시 타고 다니면 되지. 이걸 사람마다의 그 가치 기준이 다른데 모든 것은 이제 경제적 손실이라는 걸 감수하고 택한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 어떤 그러면 것이 이해가 됐어요. 기회비용 딱 하시니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음. 말을 아유, 너무 어렵게 막 나는 왜 이렇게 짤막하게 표현을 못할까? 야, 엄청 또 나는 말 한마디 하고 내가 정리한 거야 그럼? 됐어요 이게. 그다음에 기회비용 한 방으로. 제가 좀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말은 그 다음 페이지에 역시 그 세 번째 단락에서 중간쯤에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가 될 것인지 혹은 이것이 계획자에 결정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맡겨가지고 할 것인지. 그 문제 그게 핵심이에요. 예. 모든 내용은 그래서 그 저기 민경 교수님이 분노한 글 쓴 거 그때 이제 이영석 교수님이랑 얘기할 때 경제학자들은 왜 모든 걸 왜 효율로 보냐. 우리가 개인의 선택에게 자유를 이름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사회 경제 발달이 막 왕성하게 발달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개인에게서 자유를 맡겨야 하는 게 목표인데 왜 효율로 그 자본주의가 개인의 선택에게 맡겼으니까 효율이 좋다고 하는
효용성의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늘 이거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어쨌든 약간 그 말이죠, 권위주의라고 하는 그 통제 경제를 하면서 국가를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기반을 닦아놨는데, 그럼 그것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은 고맙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냐? 맞아. 그게 지금 이제 또 아까 박정희 얘기 안 아니, 나올 아니, 데가 없어요.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궁금했어요. 사람이 네. 그 선택할 여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어느 선까지는 공통의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먹고 사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는 거. 한 끼를 그 건너뛰고 뭐 두 끼, 한 끼는 굶고 한 끼는 건너뛰고 이래야 되는 상황을 벗어났을 때 그때 이제부터 자기가 각자가 갈 길이 다원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박정희 시대 60년대 한국은 한 끼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 시기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박정희가 얘기한 게 그거 아니에요. 그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기 전에는 민주는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하고 제 신랑이 항상 앉아서 하는 얘기가, 사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민도가 안 되는 나라에서 자유주의 체제를 어거지로 이렇게 어쨌든 했고, 또 박정희 대통령도 또 안 되는 상황에서 어거지로 이렇게 나라를 어쨌든 발전시켰는데, 그 과정을 보면 진짜 안 따라오겠다, 게을러 죽겠다고 하는 백성들마저도 멱살 잡고 궁뎅이 차가면서 어쨌든 데리고 온 것 같은 모양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잘 살게 만들어놨다니 이것들 배가 부르니까 저것이 나를 멱살 잡았네, 그때 엉덩이를 찼네, 인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 주장대로 하면 거의 필리핀이나 뭐 동남아 국가 비슷하게 됐겠죠. 맞아요. 대한민국이. 근데 그 궁금한 게 필리핀이나 동남아 국가는 자유주의 국가예요? 거기가 이게 지금 협박하기로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체제로. 말하는 그런 거예요. 제도적으로는 맞아요. 자유주의 국가라고 자유민주주의가 하죠. 있는 게 맞는데 네. 나는 이제 거기서 경제의 중요성을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넓힌 얘기했지만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400년 저 스페인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그 상위 집권 세력들이 지역의 영주가 됐어요. 봉건 영주처럼 지역을 완전히 지배해, 땅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 저기 생산 수단을 집중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은 그 거기 저 주민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생산 수단이 없어. 그러니까 가서 거기에 그 복종하고 살았고, 식민 통치를 받은 스페인의 식민 통치를 받았지만 실제로 스페인이 한 거는 영주들을 통제하고 관리했지 이 주민들은 봉건 체제하에 영주의 그 농민들처럼 지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이 물러가고 일본이 잠시 점령했다가 미국이 이제 필리핀을 군정처럼 지원하면서 민주화가 도입이 됐어요. 근데 민주주의라는 게 개개인에게 표를 줬지만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영주들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주들이 그 대표가 돼가지고 대의제 대표 의회를 구성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 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필리핀을 아직도 봉건주의 사회라고 봐요. 그래서 필리핀 국민들에게 느껴지는 거는 완전히 나는 애초부터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우리 이거 개천에서 용나는 건 거기는 없어요. 그 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한 90% 정도까지. 이 위에 10%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여기는 갭도 너무 크고 기껏 자기가 뭐 학위를 받고 전문직을 따고 해가지고 돈을 벌어봐야 여기에요. 근데 여기를 침범하고 넘어오는 게 뭐냐면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오는 화교 자본. 걔네들이 들어와가지고 항공사니 은행이니 보험사니 병원이니 지어가지고 그게 영주들이 갖고 있는 그 전통 생산 방식, 농업이나 수산업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러면서 필리핀 사회가 점점 기존 영주들의 그 경제력이 그 중국계 화교 경제력에 흡수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거기를 나는 자유주의 국가라고, 분명히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맞는데, 그리고 거기서 그 피플 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에스트라다 그때 마르코스 쫓아내는 혁명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 자체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 방법, 일자리가 없어요.
다른 일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보통 생각해 현대 개념으로 생각하는 뭐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가 좀 기본 해결이 돼야. 그래서 저는 새해에 2020년에는 고마움을 확산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승만 고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고맙습니다. 원망을 하지 말고. 근데 이제 다양한 시각을 자유주의자들의 시각을 이제 궁금해하시니까 말씀드리면 민영욱 교수님은 그때 잠깐 뒤풀이자에서 했을 때, 나 그분은 그냥 난참 이게 올해 한 학자는 참 다르구나 생각이 드는 게, 그분은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설명하죠. 운이 좋았다. 그 말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공감. 그죠. 그 내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공과 과가 있겠지만, 그 사람 우리가 성장하기 일단은 이 시장이 넓어지고 우리 내부에 시장이 없던 거를 뭐 이제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이 중요한 역할, 그 시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 세계 시장에 우리 산업계가 어떻게든 인발부가 됐잖아요. 난 그게 굉장히 큰 재산이 됐다고, 우리 모든 거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미국 시장이나 큰 시장에 우리가 인발부가 안 됐으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잘했는데, 그때 드는 느낌은 약간 그거예요. 우리나라 자체를 하나의 기업처럼 딱 조직해서 기업이 딱 잘 팔릴 물건을 딱 정해서 딱 하고, 약간 하나의 기업처럼 생각해서 인발부를 시키고 내부에서 뭔가를 이렇게 딱 이제 시장을 형성하고 이런 과정인데, 만약에 시장 예측을 잘못했으면 그렇게 돈 빌려다가 미국이나 투자 막 하겠는데 미국 시장에 가발이 안 팔렸으면 이게 당황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상관없었어. 그러니까 워낙에 못 살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망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망했어. 뭔가 될 만한 데를 어떻게 밀어가지고 뭐 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운도 따라줬다. 그렇죠. 그게 예. 망했으면 사실은 그게 국가적으로 국가가 투자한 거기 때문에 나라가 폭삭 망했겠지 아주. 근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모델을 따라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았는데 성공 못한 게 어찌 보면 우리가 시대가 달라진 거. 운도 작용했고, 그 당시 상황이 또 냉전 상황이라 더 우리를 좀 밀어주는 면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가까이에 그 기술을 미국이 그게 압력을 줘가지고 기술을 강제로 이전 받을 수 있는 어떤 일본 조건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은 상황이 잘 맞아떨어져서 빠른 시간 내. 근데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공과 과, 그런 성공 사례가 우리에게 안 좋은 시그널을 줬다. 국가를 바라보는 자꾸 시각이 우리가 생겼다는 그런 측면은 굉장히 우리 시대의 숙제라는 건 잊지 말아야 그러니까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명과 암이 있는 것처럼 지금 근데 당장 좋아 보이더라도 그건 고마운 거를 잊으면 안 돼요. 시간이 그거는. 지나면 좀 안 좋은 것도 덕을 있고. 본 건 잊으면 안 돼요. 저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방문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러니까 저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때 가가지고 거기서 자동차를 받고 고속도로를 받고 그다음에 수출 산업을 보고, 그걸 보고 배우면서 동시에 또 거기서 지원도 받았잖아요. 적극적인 지원을 거기서 끌어낸 게 그 전까지 박정희가 구걸하고 애원했던 그 저 미국이나 이쪽에 지원이 없었던 게 어쩌면은 다행스러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운이네요 결국. 그렇게 따지면 역사 착착착. 운이 좋은 사람이 최고예요. 네. 근데 진짜 운이 좋았거나 어쨌거나 이렇게 결과를 보고 감사함을 모르면 저는 폭삭 망한다고 보는 게, 아니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뭐 개혁개방 선택한 게 등소평이 영명해서 선택했다고 계속 선전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국제사회가 자유무역 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중국 혼자서 영을 써봐야 택도 없거든요. 근데 중국 공산당은 절대 그렇게 선전 안 하거든요. 다 등소평 혼자 영명했고 공산당 지도가 영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니네 그래? 한번 맛봐라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보면은 미국이 주도한 질서예요. 그런 세계가. 근데 그- 이게 근데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감사함이 사실은 그 어떤 내가 되게 못 살고 배고플 어린아이일 때 나를 잘 키워준 부모의 감사함 같은 거라면 그 감사함으로서는 인정을 해야 되지만, 독립하고 나서 이제 다 큰 어른인데도 우리 부모님 감사해 이러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근면자조 협동 자주 얘기하는 게, 박정희란 존재 자체가, 박정희 유영수란 그 자체가 준 국가적인,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준 시그널이
전 그게 훨씬 좀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좀 뭔가 헌신하고 우리 할 수 있어. 그게 그- 제일 중요한 자조동심. 저기 아까 그 유튜브 링크에서 그 형님이 자꾸 얘기하셨죠. 그 우리 국민교육원장. 예. 우리의 지금 이 형편을 발로 딛고 나아갈 길로 삼자고 하는 약간 그 시그널. 우리 국민에게 할 수 있어. 이런 그 뭐라지 기업가 정신의 고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린 할 수 있어. 왜 생각해보면 나 어릴 적만 해도 나 어릴 적까지도 그런 거 있었어요. 역전은 안 돼. 네. 한국 사람은 안 돼. 그런 거 있었는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기업가적인 정신이 아니거든요. 우린 할 수 있다.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그 시그널이 준 사회적 메시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그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그리고 지금 황교안이 지금 막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지도자의 역할은 사람들 정신을 일깨우는 역할이 좀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자는 무조건 뭐 지도자가 의미 없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주는 어떤 그 메시지나 같은 게 사람들이 그 목말라 하고 있던 무언가를 딱 짚어주고 그거를 딱 이제 확신을 주고 이런 난 그 역할은 굉장히 좀 잊지 말아야 된다고 보고 사람들이 또 박근혜를 봤을 때 또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어떤 느낌을 가졌던 거는 사실은 시그널에 되게 목말라했던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당시에 박정희에 대한 그림보다는 박정희 시대 우리는 할 수 있어. 다 함께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그거를 다시 한번 그 일깨워줘. 이게 박근혜가 좀 대통령으로 나오면서 그런 정신을 목말라하던 사람들의 그 마음 아니었을까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 시그널을 정치인이 줘야 하냐 이거죠. 그렇지 그런 측면도 있죠. 네, 완전 그게 끝까지 애라는 거 언제까지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네. 자유주의를 자기의 어떤 그 사명, 소신 내지는 자기의 어떤 개인의 철학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다수가 되기 전까지는 정치는 그런 소명을 주는 그런 임무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그런 들어요.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시그널 우리 사회에 정말 좀 뭐 그 기념할 만한 무슨 사상가, 소설가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렇게 뭔가 제시해주는 그런 거에 대한 목마름 확실히 있어요. 보면은 우리 그런 시그널을 제시해주고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또 뭔가를 꾸려 나가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럼 사상가들이 많이 출연할 필요는 있어요. 생각해 보면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근데 그 시그널을 주는 사람이 예를 들어 황교안 같은 사람이 시그널을 줬다고 한다면 그 시그널은 그게 똑같은 느낌이라고 전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문재인의 쇼나 황교안의 하나 그게 보수 정치냐 뭐 진보 정치냐에 따르지 그 시그널이 주는 의미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내가 책임질게. 본질은 똑같다. 네. 저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저는 그래서 아니 근데 조금 난 좀 다르다고 보는 거는 그 뭐라고 하지? 그 뭔가 할 수 있다는 정도지. 네. 그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는 내가 선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나를 믿어, 약간 그런 정도의 시그널이라면은 조금 난 좀 그 시그널의 정도가 좋은 시그널, 나쁜 시그널도 있겠지만 이제 그 한계는 있어요. 맞아요. 정치인이 주는 시그널은 거의 유사한 어떤 시그널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조금 좀 달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무언가를 뭐 할 테니까 뭐 이런 차원 좀 벗어나 그냥 당하지만은 않고 있구나. 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뭔가 헌신해야겠구나. 근데 모르겠어. 나만 그렇게 느끼는 근데 거지. 이게 그 시그널이 사실 우리는 자유주의는 계속 개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보수 정치냐 진보 정치냐 그 둘의 하나의 흡수로서의 시그널밖에 되지 않는 거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쪽에 황교안이라는 대표를 따르는 어떤 시그널로 가는. 근데 어차피 보수도 지금 작용화돼 있잖아요. 이거는 자유주의나 개인을 위한 어떤 시그널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나를 따르라지 너희를 일깨우는. 그러니까 이게 종교에서 예수의 희생과 원래 예수를 희생으로 좀 안 보는 관점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희생으로 봤을 때 예수가 준 시그널하고 황교안이 준 시그널은 다른 게 예수는 내 희생을 마지막으로 너희는 너의 길을 살아라는 개인의 자유를 촉구하는 시그널을 줬다면 황교안은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는 그런 시그널을 뿌린단 말이죠. 사실 그 시그널은 사실은 문재인의 시그널과 다를 거 없다고 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렇네요. 근데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황교안이 가겠다는 건 저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다르다고 보기. 그러니까 약간의 좀 더 시장을 존중하는 방향이긴 하지만 이미 전체적인 국민의 힘을 모아서 그 시그널을 받아간다고 한다면 국민의 요구를 이 사람은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사실은 계속 작용화가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 이거죠. 지금 또 그럴 수밖에 좀 없죠. 여러 가지 측면을 서로 다르게 알아서들 지적하고 사세요. 있는 그런 누가 것 어떻게 같아요. 살아. 아직.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자유주의가 점진적으로 한국에서 발전한 역사가 이렇게 흔적이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좌파가 지금 굉장히 득세해가지고 어쨌든 다수가 혹할 만한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순수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맞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힘을 주세요. 우리 우파가 결집합시다. 이게 지금은 맞는 거가 조금씩 더 각성된 개인이 많아지면 그때 가서는 이제 각자 개인이 좌파 시민들하고 어떻게 좀 이런 해봐야죠. 것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번에 현대랑 차 타고 가다가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으로 나온다면 나는 그 뭐라고 사람들한테 그거였어요. 얘기할 것인가. 내가 대통령을 자유주의자 나온다면 나의 슬로건은 웅변대회 무엇인가? 한번 해볼까요? 아니 자유주의자에 재밌겠다, 입각해서 진짜. 몇 가지 그냥 뭐 한 서너 가지만이라도 우리 캐치 1주년 3월달 1주년 행사 때 그거 아니 나 3월 안 해. 3월달 있어. 그럼 4월달에 우리 한번 그거 한번 각자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진짜? 정말 재밌겠다. 고민하게 될 것 같고 자기가 다시 한번 자유주의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자유주의는 무엇인가. 정말 구체적인 거. 아니 이게 중요할 확실하게 것 공부가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거 재밌겠는데. 가면서 학생시키고.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막 그래서 이거 오늘 내 톡방에다 슬로건은- 올리세요. 또 까먹으니까. 내 슬로건은 여러분의 올리세요. 삶을 나 여러분에게 까먹.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에게 이러면은 과연 누가 얼마나 호응을 할까 뭐 하면서 재밌을까?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재밌는 차원을 떠나서 확실하게 인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자유주의 공부를 한다고 해서 개인이 자유주의자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솔직히 개인이 솔직한 거를 슬로건을 써보고 주장함으로써 사실 거기서 드러나는 그 틀이 그렇지. 자기가 서로 얘기를 해서 무슨 또- 스탠스라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사실은 맞아. 나는 이런 면에서는 내가 사실 보수 쪽을 바라고 있구나. 아니면 이런 면이 내가 사실은 진보와 되게 유사한 면이 있구나 하는, 사실은 자기 내에 있는 문재인의 모습이나 아니면 어떤 보수의 모습이 드러나야지 내가 이런 면에서 나는 지금 이러고 있구나라는 타자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자유주의 공부만 하면서 이게 맞다 이러고만 있으면 사실은 맞아. 이론적인 틀에서만 이해를 하는 거지 실제 행동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아주 재밌더라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막 슬로건을 이렇게 둘이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에게 그러면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겁나는 거야. 겁나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네가 네 책임져 그러면 그러니까 무서운 구체적으로 거야. 구체적으로 난 무엇을 어떻게 해 바꿀 거다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난 생각하고 의료 정책 할 떨어졌어. 얘기 많아. 아니 의외로 자유주의자가 되려면 정말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게 소신이 있어야 슬로건을- 됩니다. 소신하고는 다른 용기. 정말. 맞아요. 소신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어. 그래서 그때 머리님이 올리셨던 말 중에 제가 자유주의자는 아무리 극단주의적이어도 과하지 않다. 뭐 그 말이 누가 그런 어느 얘기 했어, 연설에서 내가? 미국 공화당이었던 아. 후보가 연설에서 그 얘기 했다는 말 들으면서 제가 데리고 공감했어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쪽이 극성을 부리면 내가 그래 참아줘야지 이게 아니라 끝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저쪽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소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거지. 우리는 지향이 이게 목표 지향적인 사회는 우리가 저기 하지만 우리의 각자의 지향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게 되는 거야. 사실 우파가 무너졌을 때 자유주의 덕분에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사실은 상담에서는 그런 작용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자유주의의 정신이 일깨워지는 어떤 지점은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이것들이 사실은 나를 살리는 어떤 길이 아니라는 어떤 그게 실감이 돼야 되는데 상담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모와의 그런 교착 관계가 되게 강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느끼는 거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 이것만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 사랑에만 포커스가 가 있으면 부모에게 내가 느끼고 있는 분노나 증오가 은폐되고 거기서 내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힘 자체가 떨어져요. 그래갖고 사실은 상담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싫어했는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래서 사실은 어떤 솔직히 말하면 그 정부와 나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어떤 지도자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상담판에서 얘기하는 건 있어요. 문재인을 지지하는 문파들은 문재인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만큼 문재인을 죽이고 싶어 한다고 동시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음 공부에서도 그 얘기예요. 네. 마음 그러니까. 공부에서. 굉장히 깊이 들어간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들이 당신의 삶은 당신에게 라는 슬로건에서 사실 들어가는 거는 당신이 얼마나 스스로 살고 싶어 하는지, 이 남에게 내 인생을 책임받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해지는 감을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사실은 어떤 악에 대한 그 마음이 돋구어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좌파들은 이렇게 막 없으면은 또 죽고 있어. 못 산다고 막 완전 다. 하다가도 어느 순간 새로운 뭐가 나면은 확 돌아서는 게 가능한 게, 그래서 그것도 있겠네. 그 노무현 지지하는 사람들이 노무현 그 정권 말기에 돌아서는 모습 보고 난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놀랐는데, 약간 좀 그게 내재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겠네요, 진짜. 그 조금 다른 얘기인데 마음 공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대상이 사실 자기 모습이래요. 아, 예를 들어 맞아요. 내가 네. 독재자를 죽어락 싫어하잖아. 네. 그럼 내 모습이래요, 그게. 근데 그거를 안 보기 위해서 감추는 거야. 나는 저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자꾸 감추기 위해서 그 싫어하는 감정을 표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노무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따지고 봤는데 어느 순간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내 모습이 드러나니까 싫은 거야, 이제. 그리고 서로 반대되는 원수 같은 관계가 사실 한 판에 있다고 보잖아요. 경찰하고 도둑, 강도 이런 사람들이 한 판에 있다고 봐요. 그 관계를 계속 맺는 거예요. 좋으니까 은근히. 네. 그 되게 도둑이 있어야 현대 경찰이 어떤 필요하거든. 문명이나 이런 걸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마음 공부하면서 진짜 재밌게 해석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 공부하고 나서 항상 내가 굉장히 미워하는 현상이 있죠. 당연히 부글부글 올라오는데 멈칫할 때가 있죠. 마음 공부하고 나니까 그래 내가 저런 모습이 있나 보다. 그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어 장치.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반동 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진짜 죽을 듯이 미워하는 사람을 이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인식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왜 납치범을 스톡홀름 신드롬. 응. 네. 사랑하면서 살고 야, 이게 굉장히 좀 산소포로 빠졌다. 스스로를 극복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자유주의를 그래서 해야 제가 되는 마음 거죠. 공부를 해보고 나서 자유주의를 보면서 결국 이게 일맥상통한다. 아, 그렇죠. 결국 자유주의란 개인이거든요. 마음 공부도 항상 자기를 보라 그래요. 네 현 위치를 보라. 보고 나서 네가 선택하고 결과 네 책임져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의 결국 귀착점이 자유주의구나. 이 세상이 보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연결 안 돼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뭔 얘기가 자 우리 그 마지막 장 합시다. 7장 보면 뭐 혹시 궁금하시거나 뭐 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왜 별개의 것이 아닌지 혹시 뭐 딴 거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공감합니다. 책을 읽으면. 그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실 뒷장에 나온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사실 현실에서 내가 살면서 나에게 소중한 건 사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닌 것들이 사실은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상품이란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하고 그것들을 좀 자꾸 싸우게 되고 하는 거죠. 내 생활에서 더 중요한 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왜냐하면 가족들과의 관계라든가 일상에서 만나는 정말 사소한 그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 꿈이라든가 이런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건데 왜 그보다 그런 거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다른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당연하지 뭐 서술하는 거에 힘이 강하니까. 응? 서술의 힘이 강하니까. 사술의 힘?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 해도 거기에 꽃이 있으면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뭐 더 깊게 느껴지고 하는 그런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장식해 주니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만 그거에 힘을 무시 못하죠. 같은 맥락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바탕이 되니까 지금 이제 서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없이는 이 위의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게 바탕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미 거기까지는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위에 거를 그 추구하고 있는데 추구해야 될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까지 거의 끌고 온 이 바닥을 계속 돌아보거나 아니면 거기에 집착하고 다음 단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로자님 의견이 저는 혹시? 의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 책에서는 하는 얘기가 생각을 좀 잘해보자 이거예요. 야, 너가 만약에 이걸 돈으로 살 수 없다면, 응? 예를 들어 커피. 나 이거 커피보다도 나는 그냥 앉아서 있는 이 사람들과 앉아서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하고 하지만 커피를 돈으로 살 수 없다면 엄청 소중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다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다고 얘기를 할 뿐이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착각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돈이라는 게 우리 경제적인 자유라는 게 사실은 그 주는 우리의 자유, 굉장히 소중함을 오히려 그걸 이렇게 가능하게 쉽게 사고 살 수 있고 가질 수 있게 돼서 우리가 오히려 평가절하는 면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근데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목적과 수단이 전치돼 버린 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계속 앞에서 말했지만 돈이 아니라 돈이 가져다 줄 어떤 건데 그 어떤 거 반대로 갑자기 전치가 돼가지고 돈만 있으면 그 어떤 거를 다 가질 수 있어가 돼버리니까 어떤 게 잊혀지고 돈만이 추구된다는 거죠. 사실 근데 그 어떤 거는 돈이 별로 없어도 얻을 수 있는 어떤 걸 수도 있고 오히려 돈 아니라 직접적인 말을 통해서 바로 갈 수 있는 어떤 길일 수 있는데 거기에 돈이 있어서 그게 된다는 어떤 매개가 껴버리니까 목표가 그냥 돈으로 전치돼 버리는 형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는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게 사람이 가게 되면 어떤 대상을 원한다기보다는 이제 사실은 어떤 사람이 부산까지 가고 싶을 때 뭐 비행기를 타고 가도 되고 뭐 뭘 타고 가도 상관없지만 결국 부산에 가는 게 목적이라고 했을 때 방법은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어떤 돈이라는 그 하나의 길만으로 그걸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전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전치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네가 너의 소망을 못 이루는 거는 돈이 없어서다 라고 그렇게 가버리게 되면 나라에서 너희에게 일정한 돈을 주면 너희는 너의 소망을 이룰 수 있으라고 반대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돈이 중심이 아니라 너네가 추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니까 드러나면 그거는 개인의 다양성마다 그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건 돈이 수단이 되는 거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니까 돈이 목적이 된다는 건 좀 위험한 발언이 이게 돈이 목적이 되는 사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럼 저는 예전에 사회주의가 그렇게 지구상에서 이렇게 만연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활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정말 뭐 준다고 하니까 혹하잖아요. 그랬을 거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는 이 나라에서도 사회주의가 이렇게 혹할 수 있는 걸 보면서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플러스 인간의 속성 중에 굉장히 게으른 녀석, 공짜를 좋아하고 뭔가 편안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인간의 그 속성이 아니 사회주의 자존심들이 없어졌어.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요 내용이랑 전체주의적 통제의 미중의 확대라는 것하고 좀 맥락이 통할 수도 있는 게 옛날에 우리 분업이 안 되던 시절 자기 자급자족하던 시절보다 왜 개인의 자유를 더 열심히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분업이 안 되던 시절은 뭐 국가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국가가 모든 개개인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막 데려다 일시키거나 뭐 남의 부인 내 백성 부인 데려다 내 마누라 삼을 수 있다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지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우리 지금보다 더 자유가 없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급자족의 시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의 그 개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느 이상이 되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사회 분업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조금의 어떤 개입이라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가로막히는
개입의 여지의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동 분업이 진전되다 보니까 우리가 작은 노력만으로도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굉장히 그 문명화된 사회에 살고 있지만 반대로 조금의 개입이라도 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처럼 뭔가를 어떻게 좀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은 내 이 자유의 범위가 훨씬 넓어질 거라는 어떤 사실은 사람들의 욕심이 야망도 더 커질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자유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유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죠, 의외로. 어.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본성 중에 이 자유가 내재되어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도 생각도 들어요. 드디어 그렇지 드디어 않아. 도달하셨어요. 드디어 이제 도달했습니다. 제대로 정확한 고민에 도달하신 거예요. 음. 우리 인간은 자유 의지를 갖고 태어났다는 결론을 내려야 모든 게 설명이 되는데 그게 이제 프랑스 계몽주의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우리 인간은 자유의 의지가 있다. 그 이 자유의 의지는 사실은 갖고 태어나는 이 자유의 의지는 내가 이 정확한 올바른 자유 의지 그러니까 이래 이성이란 거가 굉장히 확실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스코틀랜드 쪽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자유란 개념조차도 시장의 발달과 그러니까요. 통해서 우리가 그 자생적 질서라고 하는데 그런 걸 시장을 통해서 분업하고 이러면서 알게 된 개념이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배우게 된 거지 시장이 발달하면서 배우게 된 것이지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유를 혐오한다. 네. 자유를 근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자유는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유에 대한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부터 그 생존 방식으로 살아있던 거는 내가 자유를 추구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자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그 일사불란한 무언가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자유 의지를 표현한 사람을 굉장히 혐오하는 어떤 그런 게 우리 DNA에는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많아지는 게 좋은 사유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근데 그런 판단 자체가 없는 그런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유의지 그리고 자유의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사회 환경이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획득한 생존의 어떤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시장, 경쟁 이런 게 싫어요 하면 시골에 가서 공동체로 그냥 니네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것도 우리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여기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자유로운 선택에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책임이잖아요. 그럼 책임 있는 자유 선택이라면은 지금 자유주의자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남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할 필요 없어. 그 사람이 책임지면 되니까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유주의자의 가치에서 핵심은 자기 의지대로 선택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거다. 거. 진정한 근데 전제적 근데 맞아요. 선택은 시골 난 필요 없어. 나는 산 쪽에 들어가서 그 혼자서 자급자족하면 살래라고 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원시 공동체 사회라면은 사람 일손도 모자른데 역할 배분도 중요한데 나는 그냥 혼자 자급자족하게 살래라는 게 허용이 되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그걸 허용 못 하겠지만 자유사회는 그게 가능하고 그리고 그 하이크 같은 우리 같은 이제 진화론자는 그런 방식도 무언가 혁신적인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으니까 괜찮아. 이게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자유가 뭐냐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게 되게 이제 논란이 있는 지적인데 저희 실존 쪽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유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러니까 종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사실은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걸 자유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의 자유 의지라는 게 이게 태생적인 것이냐 후생적인 것이냐 봤을 때 사실은 저희는 태생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정신적으로 옳고 다 이게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야. 뭐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라는 말이 너무 좋아. 윤리적으로 다 맞아. 이걸 따라야 돼 하는 거를 알지만 신체적으로는 되게 갑갑하고 이게 뭔가 되게 불편하고 이런 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저희의 입장에서 자유가 없다고 보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를 따르는 걸 자유가 없다고 봐요. 거기서 따라야 될 거는 내가 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이 느낌을 따라가 보는 걸 자유를 따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느낌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느낌을 창조해낼 수 없잖아요. 어느 여자를 봤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자유를 따라간다고 봤을 때 이 자유는 신체의 세상과의 사고장에서 일어나는 신체를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태생적인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자유의지가 나중에 배트됐다 하는 어떤 관점에서는 사실은 그 과거에서는 이거를 사실은 본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어떤 건데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정말 개인이라는 정신이 태어나면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가겠다는 책임감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책임의 문제가 어떤 방향성에서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내 자유의지로 실현한 거냐 그냥 본능적으로 한 거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존에서는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자유롭게 사는 거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은 이게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따라가다 보면 반대로 내가 누구였는지가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 방향성에서 사실 여기서는 어쨌거나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뭐 사회적인 자유만 얘기합시다. 너무 어려워서. 근데 자,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결국에는 활동의 자유를 행동의 자유가 자유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자유로운 사고 자체는 뭐 그걸 따르는 것도 좋다지만 그 전제는 이거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됐을 때만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자유보다 더 행동의 중요한 자유를 게 보장하기 위한 저희 접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 왜냐면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관용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에는 저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관용이라는 이름 하에 그래 그럼 저것도 맞는 거겠지 뭐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게 옳다고 하는 어떤 신념이 있을 때 사람과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어떤 나의 경쟁적 이익에서 뭘 추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쟁이니까요. 근데 오히려 관용이니 자유인이 어떤 좋은 말을 포장해서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래 저 사람 말도 맞을 수 있지. 이 사람 말도 맞을 수 있지. 그래서 용어가 상당히 엄밀해야 되는데 그 표면적인 좋은 어떤 것만 바라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게 되게 악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아요. 아니야. 근데 이게 이 사회에서 지금 문명화된 분업사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그렇죠. 거나 누군가의 저 협조 내지는 방관을 받아야 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생기기 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시장이 전제되지 않은 관용은 사실은 그 강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거기서 분명하게 들어가야 되는 건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나는 누구를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그게 사실은 근데 그 제한이 소외되는 것 같아. 그 제한이 상대의 동의에 의해서 돼야지 내가 맘대로 제한이라는 것을 왜 범주를 내가 그래 이 사람에게 뭐 물건을 안 살 거야 이 사람의 접촉 안 할 거야 정도에까지 포함한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 사람의 행동을 무엇을 못하게 제한하는 방식이 시장의 방식이라면 그건 뭐 그게 그래서 자꾸 시장을 우리가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자꾸 시장 자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거는 소통하는 게. 이 개인은 제한을 할 수 있지만 그 반대 개인이 그 제한을 안 따르면 그 개인은 다른 데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한이 받아들여질 만한 제한을 하도록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사람을 사회적 동물 분업 체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을 우리가 자꾸 시장을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점이 저는 시장 경제에서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대화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사실은 제한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걸 드러내야 돼요. 거기서 여기서 그거가 드러났을 때 자기는 싫다 하면 나갈 수 있는 거고 좋은 사람은 자기의 책임하에 여기에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약간 이런 느낌에서 뭐 사실은 여기서 진짜 욕구는 저 사람을 제한하고 싶고 저거를 어떤 걸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거는 이 사람의 자유가 어떻게 보면 침해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화로 드러나면 오히려 그 자기 자유를 표현해서 얘기가 나눠질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소외된다면 이 욕구가 소외된다면 분명히 그거는 시장 경제에 대해 시장의 그 형성에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관용, 그러니까 오히려 타인에 대한 관용을 말함으로써
이게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관용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에 대한 관용이 첫 번째거든요. 나에 대한 관용이 허용된다면 이미 내가 하는 어떤 거에서 타인이 어떻게 해도 나는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게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나에 대한 관용으로 돌아가야지 타인에 대한 관용을 먼저 가면 그게 전 직결적으로 사회주의랑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시장 전제 시장만 확보하는. 그 우리 그 7장 요 얘기만 하고 이제 7장을 일단 마치고 잠깐 쉴까요? 그 보면 이런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경제 분야의 국가 개입 몇 페이지? 앞부분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 경제 분야에서만 국가 개입을 하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민주주의를 가능하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난 또 공화주의 얘기인데 공화주의의 전제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예속의 구조만 없으면 간섭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권력이 국가나 이런 것들이 예속돼 있는 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자본가가 노동자를 계약에 의해서 예속하고 있다고 얘네들은 봐요. 그렇다고 하면 국가가 간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계에 그게 이제 그 부분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 그 부분이 우리는 틀리다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왜 틀리냐, 왜 이게 옳지 않느냐, 그런 그 관점이 왜 옳지 않느냐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 간섭도 한계가 있는 간섭입니다. 자기 틀 내에서 바라본 간섭이기 때문에 다른 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 간섭이 그래서 얘들이 하고 있는 간섭이라는 거는 이제 직접적인 어떤 그 구조 이게 힘의 그 권력 구조가 아닌 그 개입 정도로 간섭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경제적인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가에게서 이 사람들하고 할 때 무슨 얼마 이상의 그 임금을 주게 한다든가 세금을 좀 더 걷어서 급여를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을 보조를 해준다거나 그게 사실 결국엔 경제적인 간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제가 그만큼 사회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정치가 위였다면은 어떤 면에서 지금은 정치를 아까 미국의 경우처럼 유태인들이 정치 권력을 돈으로 만든 것처럼 그 정치 위에 경제가 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 사소한 경제적인 정부의 간섭은 허용됐지만 이제는 이게 간섭이 되면은 정치까지도 거기에 종속돼서 간다는 맞아요. 그래서 얘기할까 싶 그 논리로 경제적인 개입은 결국에는 정치적인 그 예속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우리가 얘기를 이제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 다들 아시는 내용인 것 같고요. 또 이제 풍요 속 빈곤 얘기. 우리가 자익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풍요 속 빈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자익들이 항상 주입하는 그 환상 중에 하나인데 풍요 속 빈곤. 실체가 뭐예요? 그 어디서 봤지 여기? 잠재적 풍요. 잠재적 풍요. 풍요 속 빈곤이라는 것의 실체가 뭘까요? 이런 거에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고 뭐 이런데 풍요 속 빈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할 때는 네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좋은 것들도 많고 한데 나는 못 사는 거 아니야? 노동자는 못 상대적 사는 빈곤하고 건 어떻게 달라요? 풍요 속의 빈곤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풍요 가지고 속 그렇게 빈곤 제가 표현하는 느낄 때 이미 아주 경제적으로 괜찮은 국가에서는 이 풍요 속 빈곤이라는 단어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 빈곤은 가난한 나라에서도 풍요롭다고 서로가 안 느끼더라도 그 속에서 빈곤한 사람들이 또 느끼는 그런 근데 있지 않나요? 다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상대적 빈곤과 풍요 속 빈곤이 유사한데 아까 우리 얘기하던 그 맘충 얘기할 때 내가 했던 거는 지금 풍요 속 빈곤이 거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풍요롭게 잘 여유롭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에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애들 보면서 나는 지금 쟤네들에게 착취당하고 있고 박탈당한 이 사회가 부조리가 심해서 이거를 깨부셔야 되라는 마음이
자기가 이미 풍요롭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감을 느끼고 적대감을 저는 좌파들이 이런 얘기하면 그럴 것 같아. 그러면 너는 니보다 못한 사람한테 니 가진 거 다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요새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예. 네가 니보다 나은 사람이 그, 끝이 없잖아요. 이게. 너는 왜 극단적인 얘기로 이렇게 문제의 본질을 흐리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내가 좌파라면?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느끼는 것도 상대적인 풍요고 상대적인 박탈감인데 그러면 너를 보면서 누군가 느끼는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끝이 없잖아요. 세상에 제일 가난한 사람 뽑기 대회 한번 해봐요. 많을 근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회주의자 주장이 그렇게 가는 게 풍요라는 게 상대적인 거니까 절대적으로 만들어 버리자.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다라는 사실을 좌파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인정 안 하잖아요. 나는 욕망이 없는 듯하면서 욕망이 있는 세계로 뛰어드는 거죠. 사회주의가 욕망이 훨씬 더 강해요. 사실. 아무튼 결국에 풍요 속 빈곤이라는 거는 기준치가 자꾸 높아지는 거죠. 뭐. 기준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그러니까. 거죠. 인간 욕망 이 끝이 정도면 없으니까. 중산층이 뭐 어느 이런 기준이 이제 다 무너져서 자기의 기준은 뭐 이재용하고 비견하는 그렇죠. 거죠. TV에 맞아요, 나오는 맞아요. 최고의 어떤 그러니까 계속 누님 자기는 누님 얘기의 본질이랑 네. 저희 요자님 얘기의 본질이 담겨 있는데 풍요 속 빈곤이라는 게 뒤집어 생각하면 갖고 싶은 게 그렇죠. 너무 많이 보여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만큼 우리가 생산력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상대적 빈곤 정도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풍요 속 빈곤을 느끼려면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풍요한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갖고 싶은 게 더 많아졌다는 건데 사실은 그건 풍요 속 빈곤이 아니라 욕심이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 것처럼 무언가가 더 제시되고 그걸 뭐 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생기는 것이 사실은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풍요 속 빈곤이라는 건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가질 수 있다는 그 희망이 내가 이재용처럼 즐길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빈곤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그만큼 희망 있는 사회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가질 만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사회라는 게 이게 사회 발전이라는 게 서서히 같이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 나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옛날에 나 학생 때 이거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나는 의사가 돼도 그 자가용을 갖지 말아야겠다. 운동권 발상. 내가 그때 기분이 언짢았던 게 그때는 이제 대학교 내 이제 주차 뭐 차단기도 없던 시절인데 차를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몇 명 보였는데 이건 좀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게 걔네들이 본 게 아닌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자가용이 있는 동네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학생이라는 게 돈 벌지도 않는 학생이 자가용 갖고 다니는 거 너무 난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난 느껴졌어요. 걔가 돈을 벌었을지 어떻게 알아? 그 알바해서. 이제 내가 그 바라본 어떤 그 순간의 사회만 본 거죠. 사회 전체의 흐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그 골프가 사실은 가진 자들의 운동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가진 자들만의 것이 되지 않고 이게 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즐기고 누리는 것들이 확대돼 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다양한 상품들이 제일 먼저 출현하는 모습을만 바라보고 당장 지금 내가 거기에 내 가진 그 재화를 굳이 거기 쓸 필요가 없는 건데 내가 이게 더 좋은 걸 사기 위해서 소모할 그 정도인 건데 이거를 좀 약간 좀 뒤틀어서 풍요 속 빈곤 너는 그거를 가지고 싶지만 못 가지니까 넌 빈곤한 거야 라는 표현은 사실은 호도됐다는 거죠. 그거 걔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이 풍요 속 빈곤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게 나는 위정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좌파. 왜냐하면 조국 봐요. 나는 조국은 너무 그렇고 김대중부터 기억하기로는 김대중부터 이거를 굉장히 이용을 했어요. 저 고등학교 때 김대중 씨가 뭐 보라매 공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강연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때 우리나라 수준이 이제 그러니까 나 중학교 때 그러니까 몇 년도예요? 80년도가 아니 70년대 좀 지나서 그때 우리나라 그 경제적인 수준은 자전거도 몇 집 건너 하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그때가 혼식 장려하고 뭐 이럴 때였어요. 그런데 김대중이는 뭐라고 그랬냐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운동에서 열심히 해서 그때 뭐 초가집도 고치고 뭐 이렇게 단계별로 밟아가는 어떤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김대중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제시를 했냐면 우리 다 자가용 탈 수 있는데 지금 이러고 저러고 해서 우리가 자가용 못 하는 거야. 우린 자가용 할 수 있어.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다 되고 할 수는 있겠지만 현 상황에선 그렇지 않은데 현상에서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꿈을 불어넣고 꿈이 아니지. 허황한- 허황된 허황된 이 풍요 속 빈곤하고 똑같아. 우리 지금 그때 그 시절에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보릿고개를 겨우 넘어간 상태여서 새끼만 먹는 것도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갑자기 야 우린 자가용도 못 사고 다니는 너무나 허황된 것들을 심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전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누님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항상 것 같아. 얘기하는 게 희망. 섣부른 희망. 희망이 아니 허황된. 아니 희망이 예. 달성 방법이 너는 그 희망을 가질 수 없어. 왜냐면 너는 그 이 방법 이외에는 이거를 가질 수 없어. 라고 희망을 꺾어버리고 그 희망은 나만 이런 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 라고 사실은 이제 진실을 호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습들을 자꾸 얘기하고 우리는 희망을 가져도 된다. 뭐 지금은 너가 가진 그 돈을 가지고 굳이 거기에 그렇게 큰 돈을 쓰지 않고 내가 지켜보면 이게 우리 먼저 물건 가전제품 나오면 비싸게 돈 주고 먼저 써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듯이 그 사람들이 먼저 해본 다음에 얼리어답터들이 헛돈 쓰면서 그걸 잘 개발해 놓고 있으면 언젠가 내가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걔네들이 검증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희망을 가지고 이런 게 돌아가고 있구나 관심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생각해봐라 우리가 지난 몇십 년 사이에 정말 빨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로 내려오는 것들이 많지 않냐. 이게 지금 왜 문제냐면 예전에는 이제 너무나 다들 못 살았기 때문에 그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짧은 시간에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너무나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을 사람들을 자극해서 자기네들이 이용을 했었고 요즘은 평등이라는 말로 그냥 우리 다 같이 잘 살 수 있어잖아요. 다 같이 잘 살 수 없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 허황된 풍요를 이용하는 또 다른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다 같이 잘 살 수 있어가. 다 같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어? 지금 어느 정도의 기준에서? 근데 사실은 지금만큼 다 같이 잘 사는 사이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없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빈곤하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그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라는 기준이 어디냐는 거죠. 모르잖아요, 사실. 얼마만큼? 지금 정부에서 기준은 자기예요. 맞아요. 아니 내가 얘기하는 그 좌파들이 내놓는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좌파들이 자기들이 만족스러운 상태가 조국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게 조국이 수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국도 포함해서 지금 그 좌파에 있는 전문직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상위층에 올라가 있어. 뭐 의사들은 난 별로 못 봤는데 변호사들, 교수들 되게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자기 직업군에서 약간은 소외되어 있는 좀 밀려 있는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비교 대상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 정부 고위직도 있고 뭐 그 법원에도 판검사 중에서도 그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못맞다. 자기들은 지금 소외되고 억압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선동해가지고 지금 밀고 올라간 게 김명수가 된 거지. 이 7장에 나오는 얘기 아니 8장에 나오나 실증적으로도 그 수입의 그 차이를 연구를 해보니까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 미국보다 사실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훨씬 컸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차이는 어차피 이게 자원의 한계 때문이건 아니면은 발전의 과정 때문이건
사회라는 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존재하는 게 사회이고 그리고 실제로 차이 덕분에 사회가 발전하는 측면도 굉장히 크니까. 근데 그 부분이 자본주의 탓이라고만 하는 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착각을 일으키는 아까 필요성의 빈곤이라는 말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그 뒤틀려서 본 그 시각을 조금 교정해서 다시 바라보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잠깐만 나 오줌 내려서 한 5분 쉬었다가 이제 8장 한 30분만 하고 좀 끝내보도록 하죠. 근데 이 하이에크는 마음에 들어. 어디든지 중간중간